신의 경제사 특강 시즌 4 신과 극복 시리즈 6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 신과 극복 시리즈 여러 위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개개인은 그 위기를 어떻게 감지하고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우리 신한 금융그룹의 오건영 팀장님과 함께 얘기를 쭉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위안화 위기 요 이야기 좀 최신 버전을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러니까 2015년 당시 위안화 위기 요 얘기를 좀 해주셨던 거죠. 1516. 네, 그때 어떻게 위안화 위기가 오게 된 것인지. 근데 아직도 좀 약간 지난 시간에서 조금 뭐랄까 약간 좀 이해가 좀 덜 됐던 부분은 정확하게 뭐를 위안화 위기라고 하는지를 약간 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는 건 지난 시간 전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위안화 위기라고 딱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이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막 말씀드리다 보니까 어떤 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말씀드린 게 없어서 제 생각에도 이렇게 다루질 못했다. 그렇습니까? 실패했다 이제 이런 생각은 사실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해서 꼭 이렇게 다 이게 와닿으실 수 있도록 이번 시간에 좀 철저히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신과 함께 하반기를 살렸다. 우리 그럼 오 팀장님은 살렸고. 야, 그리고 사실 진짜 내가 페북 친구라 했잖아. 네. 계속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글을 쓰거든. 특유의 문체가 있어. 캐주얼하면서도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지 앞으로 3년 이 책 있잖아. 경제전쟁의 미래. 형이 90년생이 온다. 그걸 또 추천했잖아. 그걸 읽는다고. 그거 바로 위치잖아 지금. 그래요? 그럼 몰랐어? 아니, 몰랐어요 저는. 우리가 한번 확 밀어서 이 책을 90년대 위로 한번 꺾어봐요 한번. 꺾어봐. 꺾어봐. 그러려면 오늘 잘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잘하신 제가 꺾어드릴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 대통령 피곤해. 걱정거리 많아. 웬일이니? 이번 달만 앞으로 웬일이니? 웬일이야? 내가 안쓰러울 만큼 걱정 많겠더라고 보니까.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뭐 정리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2015-16년에 위안화 위기가 뭐 얼마나 갑자기 급격하게 붕괴가 됐길래 이걸 위안화 위기라고 부르는가? 뭐 그거 한 문장으로 좀 어떻게 정리가 좀 되겠습니까?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일단은 이게 그 워낙에 다른 국제 정세가 다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일본 얘기하고 유럽, 이제 일본하고 유럽의 양적 완화하고 그 양적 완화가 왜 환율 전쟁을 만들었는지, 미국이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환율 전쟁, 그러니까 달러 약세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환율 전쟁, 유럽의 환율 전쟁, 이제 이게 이어지면서 중국을 코너에 몰았고. 중국은 그 상황에서 달러 대비로도 위안화 절상을 가져가면서 이제 버텨줬는데 거기서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죠. 버티다 버티다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데 이제 그 과정은 사실 상세하게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표현하시는 환율 전쟁이라 하면 내 나라 내 거에 내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그렇습니다. 환율 전쟁인 거죠.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낮추려고 서로 경쟁하고 노력하는 거. 위안화 위기라고 하면 위안화 가치가 오르는 거 아니면 내리는 거. 위안화의 환율은 뛰는 거,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 그 이게 저도 이제 좀 그 환율 전쟁부터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그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은 드렸지만은 환율 전쟁이라는 건 결국에는 국제 경제 전체를 좀먹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뭐냐면은 결국에는 어느 시장이나 수요하고 공급, 그러니까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빚을 내 가지고 사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춰가지고 최대한 많이 팔고 싶어서 난리를 부리는 거죠. 그럼 시장에 모두가 팔고 싶어 합니다. 그럼 사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죠. 사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모두가 팔려고 하면 공급 과잉이 생기고요. 공급 과잉이 결국에는 가격의 하락과 디플레이션의 위기, 그 다음에 성장의 정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국이 2015년도에 위안화를 기습적으로 절하하게 된 거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중국마저 이제 위안화를 절하해 버리니까 이제 중국 너마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전 세계가 환율 전쟁의 어떤 포성 속에 들어간다. 글로벌 수요가 위축이 된다라는 그런 이제 공포감을 가져왔고요. 네. 사실 위안화가 절하됐었을 때 가장 힘든 나라들이 누구냐면은 이머징 국가들이 제일 힘들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머징 국가들의 물건을 사는 수요자의 역할도 하고요. 이머징 국가들하고 수출 경쟁을 하는 수출 경합국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위안화가 절하가 되면 양방으로 때려 맞는 게 첫째는 수출 경합국인 중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힘들겠죠. 다른 나라들은 수출 경쟁할 때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외환 위기가 오는 과정에서 94년도 1월 1일 날 위안화가 폭력적으로 절하가 되면서 동남아가 망가졌던 게 그게 종금사를 흔들었었던 요인 중 하나였다. 그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네. 우리나라 외환 위기. 네, 그렇습니다. IMF. 예, 97년도. 예, 그래서 94년도와 97년도를 어떻게 흔들었는지 그 원인이 중국의 위안화가 갑자기 가치가 그렇죠. 떨어지면서 네. 94년도에 이제 위안화 가치 절하를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위안화가 절하가 되면 수출 경합국인 이머징 국가들은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또 하나 위안화가 절하가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머징 국가에서 물건을 수입하는데 수입할 때 물가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들이 아무래도 가격 부담을 느끼는 중국이 수입량을 줄이게 될 겁니다. 가격 부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머징 국가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로의 수출도 힘들어지고 중국 수출도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골로 가는 케이스가 되죠. 그래서 사실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국가들은요. 중국 위안화 가치를 굉장히 많이 쳐다봅니다. 그래서 위안화 가치가 절상될 것 같은 우리도 절상 살짝 하고 위안화 가치 절하될 것 같은 위안화 이제 절하하고 저희도 절하하고 이제 이런 짓을 하죠. 위안화가 내려갔는데 꼿꼿하게 버티면 큰일 난다 이거죠. 이제 그런 걸 이제 뭐냐면 이제 디커플링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처음엔 잘 버티다가요. 외환위기 때? 아닙니다. 외환위기 때가 아니고 2015년도 9월달에 이게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좀 복잡하긴 한데요. 그래서 2015년도 9월달에도 2015년도 8월달에도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했었을 때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이제 빠르게 떨어지면서 환율이 팍팍 뛰죠. 그래서 16년도 1월달에요. 그때도 달러원 환율이 122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안화 절하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요. 그때 당시에 달러가 막 강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달러가 강세였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달러 강세일 때 우리나라도 사실은 달러원 환율을 좀 이렇게 낮게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원화를 강세로 가져오면 상당히 버텼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해버리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고요. 최근에도 보시면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1,200원입니다. 네. 근데 언제 1,200원이 뚫리냐면 위로 그 중국이 7위안 뚫렸잖아요. 네. 그게 8월 5일이었을 겁니다. 날짜가. 8월 5일 날 중국이 7위안 딱 뚫는 순간 우리도 1,200원 딱 뚫었습니다. 아, 그래요? 같이 눈치를 보거든요. 원래 그래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 가치도 같이 떨어지고. 네. 그럼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네,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럼 뭐 그나마 다행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위안화 약세인데 워낙 꼿꼿해. 네. 아니 근데 폭망각이지 우리는. 그건 그 좀 약간 이상한 게 중국은 뭐 자기네들이 직접 정부가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우리는 그냥 자율 아닙니까? 네. 그러면 중국이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뚫고 올라가는 게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는 이상 시장이 알아서 그렇게 뚫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 후자, 그러니까 시장이 알아서 뚫어주는 게 이제 시장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맞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외환 당국에서 이제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환율을 저희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인터벤션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고요. 개입이라는 표현보다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너무 일방적인 환율의 흐름이 나타날 때 그런 걸 조절하는 역할들. 예를 들어서 1,220원으로 팍팍 뚫고 올라가면은 이때 이게 살짝 눌러주면서 내려오세요. 이제 이렇게 유도하는 것들. 이런 이제 스무딩 오퍼레이션. 그거는 환율 조작국이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과도하게 하면 이제 그게 이제 개입이다. 말이 스무딩 오퍼레이션이지 인터벤션 아니냐. 야채나 개입이다. 예, 이제 뭐 그래서 근데 표현은 이제 저희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이제 스무스하지 않냐. 네, 그런 느낌인 거고요. 예, 말씀드리면은 프록시 통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좀 복잡한 얘기인데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위안화 환율이 움직이는
보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움직이는 폭이 굉장히 큽니다. 커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원화는 뭐 1,000원에서 1,200원, 1,300원 이렇게 가면 20-30%가 뛰잖아요. 근데 위안화는 사실 위안화가 어마어마하게 절하됐다 했지만은 6.3위안에서 7위안이거든요. 그러니까 10% 정도 절하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폭 자체는 상당히 차이가 좀 나는데 폭 자체는 상당히 차이가 그러니까 자유변동 환율제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훨씬 더 크게 움직이는 건 맞는데 다만 그 방향성에서는 상당히 좀 눈치 보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죠.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도 그런 경향들을 굉장히 많이 알다 보니까 네. 위안화가 절하되면은 이 의뢰껏 원화가 절하될 거라는 데 배팅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겨나게 같은 됩니다. 같은 방향성을 띠는데 네. 저쪽 시장에서 좀 원활하게 플레이를 못하는 사정이 있을 때 네. 요걸 건드리면 된다. 그걸 네. 이제 프록시 통화라고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이제 복잡한 표현이라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되는 것 같고요. 우리 학교 네. 다닐 때도 복잡하면 그냥 선생님이 그래서 외워 임마. 진짜. 이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헤지 펀드들이나 이제 이런 애들을 보면 애들이 아니죠. 이제 그런 쪽을 보면은 이게 그 상관관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절하가 되면 위안화 환율이 이렇게 뛰면 위안화가 절하가 되면은 원화도 보통 같이 절하가 되더라. 이제 이렇게 학습을 해놓은 거죠. 근데 이제 가끔 버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버티는데 위안화 혼자 절하가 돼요. 그럼 이거 같이 가야 되는데 안 가네. 그럼 이제 얘를 이제 원화를 갖다 때려가지고 얘가 올라갈 거라고 이제 배팅을 치게 되는 그런 이제 갭을 노리는 투자들도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시장이 이제 그 동안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상당히 이제 많이 학습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2015년, 16년에 위안화가 갑자기 버티다 달러 절하가 된 거죠. 절하가 된 그 케이스죠. 폭이 꽤 컸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기라고 예. 하겠지 뭐. 그러니까 그 3일 연속으로 해서 4.8% 절하를 했는데요. 4.8%. 예, 크지 않은 것 같지만은 그게 2005년도 7월 22일부터 2015년도 8월 11일까지 위안화가 절하된 적이 없거든요. 물론 중간에 잠깐 절하된 적이 있습니다. 2달 정도. 근데 한 번도 절하된 적이 10년의 관성. 10년의 관성이 존재하는데 그게 반대로 틀어지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한번 술렁술렁하게 되는. 술렁해서 깜짝 놀라게 된 그래서 거죠. 뭐 위안화가 그렇게 올랐어요. 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조금만 이제 그래서 이게 왜 이제 이 질문이 이제 풀리지 않는 게 네. 히스토리를 설명을 안 드려서 그래요. 네네네. 제가 이제 히스토리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네. 좀 이렇게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금융위기 때로 돌아가게 돼요. 언제? 2008년도. 2008년. 옛날 이야기다. 예, 옛날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딱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가 이제 주저앉게 되죠. 네. 미국 경제가 주저앉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미국이 주저앉을 때 이제 중국이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중국이 자본주의를 살렸다라는 얘기가 그때 나와요. 중국이 4조 위안 경기 부양 체계를 들이밀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가전 하향, 기차 하향 막 소비 부양책 막 엄청나게 쓰고요. 중국이 계획 경제 체제 하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 부양에 나섭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의 성장률이 2010년도, 11년도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요. 근데 이제 딱 보시면은 중국이 성장이라는 게 결국엔 소비로 성장하는 방법이 있고 투자로 성장하는 방법이 있고 수출로 성장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근데 딱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수출로 성장을 하려면 누군가 물건을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주래가 누워 있는 거예요. 저쪽에 미국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수출로는 성장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소비로 성장해야 되는데 소비로는 성장하는 방법이 물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가전 하향이라는 건 가전 제품의 가격을 낮춰가지고 소비를 늘려주자라는 거였고요. 기차 하향이라는 건 중국어는 못하지만 자동차라고 합니다. 자동차 가격을 낮춰가지고 소비를 늘려주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세금을 깎아준 거죠, 둘 다? 네, 그렇죠. 예, 세금을 깎아주거나 아니면 가격이 그러니까 사실상 보조금인데 세금 형태의 보조금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소비를 부양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소비보다도 큰 게 투자라는 거는 결국에는 의도하는 주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계획경제 체제다 보니까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늘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금을 어마어마하게 때려붓기 시작을 하죠. 누가 중국 정부가요? 네, 중국 정부하고 결국에는 지방 정부들도 부채를 땡겨가지고 때려붓기 시작을 하고요. 중국의 은행들도 이제 돈을 있는 대로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때 당시 투자를 어디다 하냐면 그 결국에는 그 중후장대 산업들이 있죠. 중화학공업이라든지 철강, 예, 이런 데다 이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죠. 철강, 조선 이런 쪽에다 이제 많이 돈을 때려붓게 되는데요. 왜 그런 업종에다가 두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갖고 있는 경쟁력 자체가 기술이라는 게 크지가 않지 않습니까? 기술 경쟁력이 강하지 않으니까 IT나 이런 쪽에 대한 발전들보다는 그때 당시에 당장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이 필요해요. 이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지 않습니까? 네. 사회주의 체제는 일당 독재잖아요. 이러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 89년도에 천안문 사태 때도 본 것처럼 이 결국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일자리를 창출을 해줘야 되는데 뭐 이제 안유아 박사님이나 그런 분들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중국에서는 어마어마한 대학생들이 해마다 막 800만 명씩 쏟아져 나오거든요. 해마다 800만 명씩 쏟아져 나오면 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줘야 됩니다. 근데 일자리를 주려면 성장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당연히 일정 수준의 성장,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중국에서는 8% 성장을 유지한다, 뭐 바오7에서 뭐 7% 성장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이유가 일정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라도 성장을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 성장률을 맞춰주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중국의 이슈거든요. 네. 그럼 그 성장 이제 그 결국에는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그 성장률을 맞춰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가장 좋은 방법이 그래도 중국이 결국에는 저렴한 노동력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국은 조금 이제 아무래도 그 과거에 이제 한국이 했었던 거고 똑같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자체 시장으로 성장을 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결국엔 중국이 WTO에 가입한 게 2001년인데 이제 2001년도에 딱 WTO에서 세계 시장에 딱 나오니까 중국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게 뭐냐면은 어마어마한 소비 시장이 보이는 거잖아요. 미국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네. 대외 수요라는 게 존재합니다. WTO 가입하기 전에는 미국에 못 팔았어요? 아니요, 팔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다 자유롭게 다양한 품목들을 팔 수 있게 된 게 WTO에 가입한 그 01년도고요. 네. 실제로 94년도, 95년도에도 위안화 가치 절하를 해가지고 경공업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은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대외 수요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다 투자를 할 때 예를 들어 제가 치킨집을 낸다고 하면 치킨집 낸다고 해도 딱 바로 물어보시잖아요. 어디다 내는데 어디 사거리 그럼 거기 사람이 좀 다녀? 이제 이런 질문 바로 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 치환을 하면은 수요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물건을 살려는 수요가 있어. 그러니까 수요가 있어야 투자를 하는 건데 때려 만들면 팔리기는 해? 그렇죠. 이런. 예. 근데 2001년도만 해도 결국에는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 다 수요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계획 경제를 동원을 해가지고 결국엔 중국의 가장 큰 강점이 이게 생산할 때 필요한 게 세 가지지 않습니까? 자본, 토지, 노동이잖아요. 네. 일단 딱 노동은 딱 눈에 보이잖아요. 늘 있고. 그 농민공이라고 해가지고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꽉꽉 들어오니까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노동력의 공급이 풍부하면은 그 노동력의 임금이 오르질 않습니다. 네. 그럼 임금이 낮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많은 생산을 늘릴 수가 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산출량의 성장이 나타나게 돼요. 뭐 토지야 뭐 말씀 안 드려도 워낙에 물론 이제 최근에는 임금도 많이 올랐고요. 그게 이제 중진국의 함정이라고 하는 게 들어올 만큼 농민공들이 도심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생산이 일어나게 되면 농촌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인구가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더 들어갈 인구가 모자라게 되면 그때부터 임금이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2010년도, 11년도부터요. 그때 이제 폭스콘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그때 이제 그 노동자들이 이제 노동 항쟁하다가 이제 그 저기 뭐 이렇게 죽고 뭐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임금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임금이나 이제 최근에 이제 토지 가격도 많이 올라가서 자본 비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만 2001년도에는 저렴한 비용에 생산만 하면은 사주는 사람이 넘치니 이건 뭐 그냥 노다지였죠. 그래서 중국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금융위기 직후에? 네, 아니 금융위기 직전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 직후에도 결국에는 성장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중화학공업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때려 부으면서 성장, 이제 투자 중심의 성장을 하게 되죠. 설비 사서 돌렸구나. 네,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 투자 중심 성장을 하면 아까 전 그 질문에 똑같이 봉착을 합니다. 누가 사줄 건데? 근데 문제는요. 이 금융위기 이전하고 이유가 달라진 건요. 금융위기 이전에는 누가 사줄 건데 하면 저기요 하면은 사람들이 쫙 보였거든요. 미국. 근데 지금 저기요 보니까 누워 계세요 다. 아무도 안 사주는 거죠. 미국, 유럽이 다 쓰러져 있죠. 예,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계속 때려 넣는 거잖아요. 2010년도, 2011년도에 우리나라는요. 차화정 버블이라는 걸 차화정 버블이라기보다는 차화정 랠리라는 게 있었어요. 주식시장이 차화정 중심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데요. 같은 얘기죠. 예, 똑같은 겁니다. 예. 결국에는 중국의 성장 여기에 딱 그 기대가지고 성장한 면이 굉장히 강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동일본 대지진으로 엔화 초강세가 나왔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코스피 지수가 2222를 장중에 찍었습니다. 그게 2011년도 3월입니다. 근데 2011년도 3월에 2220인데 오늘 보니까 2000이더라고요. 2008 아닙니까 오늘?
아 그러나요? 죄송합니다. 2009입니다. 오늘 2009인가 2008인가 했습니다. 아, 성을 내. 아니 8포인트가 이게 어떻게 우리가 끌어올린 건지 아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를 샀는지 아세요 지금? 알겠습니다. 예, 2008입니다 오늘. 아니 네가 산 게 끌어올렸다는 증거가 있어. 끌어내리는 거 아니야? 아니 저는 2008이라고 하셔서 2008년도를 말씀하시는 거 예, 깜짝 놀랐습니다. 2008포인트 오늘 네. 정가.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투자 중심 성장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네. 투자 중심 성장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사줘야 되는데 사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걸 기대했겠죠. 세계 경제가 풀려 나갈 것이다. 금융위기가 끝나고 이제 3-4년이 지나니까. 근데 2010년, 11년, 12년 3연속으로요. 3년 연속으로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3년 연속으로 와요. 재정위기 1, 2, 3가 10년도 5월, 11년도 8월, 12년도 6월 3번 연속으로 와요. 네. 도저히 견디지 못하니까 미국에서는 3차 양적 완화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성장, 저금리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커지게 돼요. 성장이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근데 투자는 때려 부었잖아요. 성장이 안 나옵니다. 전 세계가. 네. 그럼 사주는 사람은 없는데 투자는 많이 됐으니까 그게 뭘 만들어내냐면 과잉 생산, 과잉 설비, 과잉 재고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3대 과잉이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과잉 생산 산업은 결국에는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전 세계의 물가가 다 전체적으로 주저앉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럼 중국하고 가격 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포스코 주가가 계속 주저앉는 겁니다. 예. 그 재밌는 건 뭐냐면 과잉 생산 산업은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요. 뭐냐면은 동일한 비용을 투입했을 때 얼마만큼의 산출량,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일한 비용을 투자를 해도 지금 상품을 예전하고 똑같은 산출량을 만들었으면 철강 3개를 만들어냈는데 네. 문제는 철강 가격이 떨어져요. 만들면 만들수록. 왜냐면 과잉 생산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당국에서 이제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냐면 그런 이제 공급 과잉 영역이 너무나 많아졌던 게 1번 문제고요. 2번 문제는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잖아요, 돈이. 돈이 필요하니까 뭘 하게 되냐면 대출을 겁나게 끌어다 썼을 거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예, 그래서 기업 부채가요. 이제 GDP의 160%까지 올라옵니다. 이게 중국의 부채 비율이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160%였거든요, GDP에. 네. 그게 260%까지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잘 들어보셔야 되는 게 GDP 대비 부채 비율이잖아요. 중국 GDP 성장률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잖아요. 10%씩 성장하잖아요. 그럼 GDP라는 건 결국에는 GDP가 계속 성장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계속 160에서 260으로 훨씬 많이 뛰었다는 건 부채의 증가가 GDP 성장률의 2배 이상 차지했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하게 부채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빚더미에 앉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버블 붕괴 당시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70에서 280% 정도였거든요. 일본이? 예. 90년대 버블 붕괴 직전에. 네. 근데 이제 중국이 그 레벨까지 가니까 중국 당국에서도 이거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매년 중국은 성장을 해야 됩니다. 매년 8% 9% 성장을 해야지 800만 명씩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줄 거잖아요. 이게 돌려야지. 예, 그렇죠. 근데 성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결국에는 생산을 늘려야 되고 생산을 늘려면은 투하를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성장을 유지하려면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빈가게라도 돌려야지. 그렇죠. 이러면 이 얘기가 뭐가 되냐면 지속 불가능한 영역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문제죠. 생산의 과잉, 공급 과잉 산업이랑 두 번째는 과도한 기업들의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2013년, 14년 중국 앞에 그 시진핑 정권 앞에 딱 놓이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 두 가지가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결국에는 부채로 만들어낸 공급 과잉인 거죠. 또 하나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거죠? 광고를 들어야 됩니다. 예, 정답입니다. 네, 광고 듣고 왔고요. 네. 이제 문제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예. 그 이제 문제에 봉착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은 문제 봉착했고 저희는 문제를 해결했고. 네,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럼 이 결국에는 과잉 생산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중국이 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대1로를 진행을 하게 돼요. 1대1로라는 거는 대외적으로 중국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얘기고요. 중국에서 독일까지 철로를 깔아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일단 딱 느낌에 철로를 깔려면 철강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잖아요. 2억 톤씩 재고 과잉이 있다라고 하면 철강의 재고를 갖다 그런 걸로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죠. 항만에다 콘크리트 때려 붓겠다. 시멘트도 공급 과잉이었어요. 을 거잖아요. 그런 걸 때려 붓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이게 뭔가 필요해서 항만을 만들고 필요해서 철도를 만든 게 아니라 야, 이거 어디다 쓰지? 야, 뭐 좀 쓸 거 좀 스토리 좀 만들어 와봐. 그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스토리일 수도 있겠네요. 이제 뭐 어쨌든 뭐
그때 당시 근데 그림은 예쁘게 나오잖아요. 왜냐하면은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교역로를 확보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1대1로라는 거 자체가 이제 그래서 이게 생산성이 나오는 엄청난 거야라고 얘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하나하나 다 빠그러지고 있죠. 이게 사실은 에너지 패권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이건 조금 좀 긴 얘기라서 좀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1대1로를 좀 진행을 하고 다른 하나 이제 부채 문제잖아요. 기업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 번째는요. 이 부채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기업들이 부채를 줄인다는 얘기는 사실상 구조조정을 하는 거죠. 죽어야 될 애들을 죽이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부채를 갚으면서 으악 하고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죽으면서요 실업이 발생해요. 그럼 800만 명이 이제 홍건적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직장이 없으면 홍건적에 난 황건적 이런 게 이제 그렇죠. 예,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정권에 대한 태평 천국에 난 난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에는 정권 교체가 되는 것도 일당 독재인데 정권이 어디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800만 명이 아련히 눈에 보이니까 결국에는 부채를 확실히 감축을 하는 사실 이렇게 디레버리징이라고 해가지고 암덩어리를 떨어내는 구조조정을 해야지 답이 되거든요. 과잉생산 산업에서는. 근데 그 방법을 쓰지 않고요. 반대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채가 많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빚이 1조가 있어요. 그러면 얘 끝났네 인생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빌딩이 10조짜리가 있는 겁니다. 빌딩 10조짜리를 사는데 1조를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럼 제 자기 자본이 9조잖아요. 그럼 제가 불우이웃은 아닐 거지 않습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우리도 안 믿어요. 네, 안 믿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부채 비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부채 비율이 중요하다는 건 자본이 많으면 돼요. 그러면은 기업들이 부채가 많은데 자본을 많이 땡기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자본을 땡기기 위해서 중요한 건 증자를 하거나 IPO 기업 공개를 해가지고 자본을 땡겨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중국 베이징이고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럼 자 부채 비율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딱 그랬더니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레버리징을 해가지고 다 구조조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아웃. 저한테 물어보세요. 예. 그래서 저희 그 부채 비율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가 오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뭐라고요? 축구를 한다고요? 주가가 오르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주가? 예,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주식시장에서 IPO를 하거나 이제 유상증자 같은 걸 하려면 사실 주식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죠? 근데 잘 기억을 해보시면 중국이요. 2009년, 10년에는 주가가 좋았어요. 근데 중국이 2011년도, 12년도부터는 지준율 인상을 하면서 인플레이션하고 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11, 12, 13, 14년 내내 주가가 쩔어요, 그냥. 2000에서 2500 사이에서 쩔어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이러니까 중국 주식시장은 재미없는 시장 이런 인식이 되게 붙어 있었어요. 다 그 부동산으로 가죠, 돈이. 그래서 부동산 가격만 뛰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결국엔 그래서 이제 바로 반론을 하는 거죠. 유상증자나 아니면은 IPO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자본을 확충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주식시장이 너무 좀 메롱인데 상황이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구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뜨겁게 달구려고 이제 좀 이렇게 불을 한번 지펴보는 겁니다. 뜨겁게 달구기 위한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 하반기부터요. 중국은요 금리하고 지준율을 6차례 인하합니다. 다시 한번요. 2014년도 하반기에요. 중국은 금리하고 지준율을요 6차례 인하합니다. 근데 그때 재밌는 게 뭐냐면 2014년도 하반기부터 미국은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려요. 그럼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중국은 과감하게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역주행이죠. 그것도 6번이나. 자, 이제 첫 번째는 금리를 갖다 그렇게 낮추고요. 두 번째는 그 주식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합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가능해지냐면 대출받아, 그렇죠. 대출받아서 투자할 수 있게 그 담보 비율 같은 거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완화를 시켜주고요. 개인 다계좌 같은 걸 허용을 해줘요. 가족 계좌 같은 것도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허용을 해줘가지고 중국 개인들한테 주식을 대출받아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스탁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외국인들도 투자하실 수 있게 맛배기로 시장을 쫙 열어주는데 그게 후강통이죠. 홍콩하고 상해를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홍콩 채널을 통해 가지고 상해에 있는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상해 종합지수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홍콩 채널을 열어주는 그 후강통까지 발표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시장을 부양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한꺼번에 다 때려놓은 겁니다. 외국인 수급도 열어줘, 국내 수급도 열어줘, 금리도 낮춰줘, 지준율도 낮춰줘서 유동성도 안 풀 수가 없네. 어마어마하죠. 이럴 때 풀베팅이지.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그때 당시 중국 주가지 상해 종합지수가 제 기억에 2200포인트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거든요. 그게 2015년도 1월달에 2014년도 10월달에 2200이었는데 2015년도 6월달, 그러니까 딱 8개월 지났죠. 상해 종합지수가 5200까지 뜁니다. 맞아요.
그냥 주가 그냥 차트 보시면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요. 훅 하고 오르기 시작을 해요. 잠깐만요. 그럼 그때 그런 정책이 발표됐을 때 주가는 아직 안 오를 시점에서 그럼 다들 몰빵을 하러 갔겠네요? 중국 그런가요? 개인들도 많이 샀죠. 근데 나 뭐 했지? 그때 왜 나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지? 자기는 뭐 송경제 한 거지. 그 하나 이제 또 말씀을 좀 드리면 나는 한국경제 했고 매불쇼 하고 있어요. 불금쇼였구나 그때는. 미쳤나 보구나 정말. 출연료 10만 원씩 받으면서 이게 이제 그게 좀 분위기가 좀 약간 좀 이상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2014년도 11월에 양적 완화가 종료가 돼요. 미국 양적 완화가 종료가 돼요. 그리고 2014년도 12월 1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4년도 3월에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게 있었거든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냐면 러시아가 그 유로존에 이제 압력 행사하려고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갖고 이제 뒤흔들어 버린 그런 사태인데 그때까지는 G8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러시아를 그때 그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왕따를 시키면서 러시아에 대해서 자본 통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러시아 자체가 자본 통제를 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러시아한테 이 뭐죠 이게 생션 그런 걸 규제를 해요. 제재를 하게 국제 제재를 하게 돼요. 그걸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예 돈 이게 자본 거래 같은 게 안 되게 묶어버리거든요. 그래서 G7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G7이고요. 얼마 전에 그 G7 회의에서 2주 전에 G7 회의에서 트럼프가 러시아 좀 껴주자 그랬더니 다른 유럽 국가들이 닥쳐라 하면서 이제 아웃 시켰던 그 케이스가 있었죠. 지금 G7입니다. 그때 이후에 아직 그때 G8이었. G8이었습니다. 그때 러시아가 끼어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머징 시장 불안하다, 양적 완화 끝났다, 뭐 이거 좀 불안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좀 나오고 하니까 그때 이게 투자가 막 이렇게 과감하게 들어가긴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게 좀 불안한 게 있었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어쨌든 그때 그때 내가 한국경제TV 진행할 때인데 그때 후광통 막 해가지고 증권회사도 그렇고 막 경제TV에서도 그렇고 야 이제 중국 이제 뭐 한다 막 그랬던 기억이 나. 특히 그때 증권회사 중에 뭐 저 대만계 증권회사 있잖아. 그런데 막 그거 했다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서 먹긴 먹었어, 그죠? 그래서 내가 아주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막 상한가 막 칠 때. 저기 KBS의 나이트라인인가 뭐 마감 뉴스 있잖아요. 거기 내가 한번 나간 적 있어. 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중국 주식이? 아니 사실 마감 뉴스에서 중국 주식 그렇게 오른다고 사람을 불러서 인터뷰 잘 안 하잖아. 거의 그때가 고점이었던 것 같더라고. 2015년도 6월 중순에 9시 뉴스 뭐 이런데 마감 뉴스 이런데 나오면 거의 경계 간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막 돌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도 주식을 한다. 근데 그래요. 그분들이 직접 가서 주식을 하지는 않았겠죠. 기억 안 나? 왜 어떤 시골 마을이야. 그래가지고 새벽에 밭 다 갈고 다 증권회사 객장 혹은 HTS 보고 있는 거야. 그게 토픽에 나왔는데 기억 안 나? 신문 토픽에 나왔었어요. 그때 고점이었다니까. 야 저거 이상. 그러니까 진짜 농촌인데. 그 일은 언제 그러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대충 급한 일 좀 해놓고서 장 열리면 이제 그거 보고 있는 거야. 다 나머지 일은 잘 끝나고 농부들이. 그래서 그게 그때 당시 이제 IPO 같은 거 하면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IPO 펀드가 그때 잠깐 유행을 좀 했었습니다. 중국 IPO 펀드. 그러니까 뭐냐면 들어가면 먹는다죠. 왜냐하면 시장이 과열돼 있으니까 IPO만 하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요. 중국 당국에서도 이 지수가 주가 지수가 4월달에 2015년도 4월달에 한 4,000포인트를 좀 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중국 당국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몸 조심해라. 이제 저 주식에 투기 함부로 하지 마라. 너무 과열된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한 중국의 증감회라는 곳이 있어요. 무서운 사람들인데 이제 몸조심해라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월달, 5월달에 몸조심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계속 쳐올리는 거죠 주가는. 5,200까지 이제 쳐올리니까 5,000 넘어갈 때쯤부터는 본격적인 정책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뭘 하게 하냐면 대주주들한테 주식을 팔게 해요. 맞아. 두 번째는 IPO를 빨리 앞당겨서 공급을 늘려서 때려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뭔가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걸 그렇죠. 중국은 알았네. 네, 그렇죠. 공급을 늘리면서 수요를 위축을 시키는데 그래서 또 대출 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개월 전에 푼 대출 규제를 다시 대출 규제를 10개월 전에 풀고 그러니까 다시 세 가지 다 반대 방향으로 간 거네.
그래서 그때 이제 5천 넘을 때쯤에 그 이슈가 생겼는데 그러면서 빵 하고 아마 제 기억에 6월 17일인가 18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빵 터지면서 이제 밑으로 주저앉는데 떨어지는 속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맞아. 이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제 그때 또 중국이 이제 그걸 받쳐야 되잖아요. 상하이 종합지수가 4,000을 뚫고 막 3,500까지 떨어지니까 그때 나왔던 이게 국가대표팀 얘기가 나옵니다. 국가대표팀이 뭐냐면은 중국에서 이제 20개 증권사 정도 대형 증권사들 불러가지고 자금 딱 준비하게 한 다음에 그거 갖고서 이제 주식을 사가지고 밑에를 또 받치는 거죠. 영차.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3,500포인트를 4번을 때려요. 이렇게 4번을 때려요. 그걸 막 있는 대로 막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했던 게 뭐가 있냐면 대주주한테 주식 팔지 말라고. 이제 주식 팔지 말라고. 예, 3개월 전에 팔라고 하고 이제 그다음에 팔지 말라고. 이게 한 4번을 때려요. 그 3,500에서 그러니까 4번을 때리면서 버티다가 근데 이게 예전에도 90년대에도 이제 소장님은 훨씬 잘 아시겠지만 증시안정기금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증안기금이라고. 예. 내가 실제로 저거 했다니까. 나 한번 얘기 안 했나? 3시 반에 장 끝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저거야. 금융위에 오늘 순매수 했습니다. 저희. 진짜 데일리로 순매수. 데일리로. 무슨 돈으로요? 우리 회사 고유 계정으로. 회사 돈으로? 주식 팔면 안 돼. 민간 기업 웃기는 거 아니야? 강제로 주식 그럼 사게 해가지고 내가 딱 끝나면 우리 부장이 그래. 김대리 매매 잘해라. 왜 잘못하다가 또 순매도 내면 꽂을 때 날라간다. 그래가지고 딱 스퀘어로 맞춰가지고 200만 원 순매수 딱 해가지고 부장님 성공했습니다. 200만 원 순매수입니다. 보고하시죠. 그럼 딱 보고하고 데일리로 하는 거야. 순매수는 해야 되는데 많이 사긴 불안하니까. 아니 정부에서 순매수 하란다고 이렇게 깃대 세우고 순매수 하는 사람이 없어요. 형식적으로 딱. 근데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정부 돈도 아니고. 근데 그때 증안기금을 출자를 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돈이 들어가는데 결국엔 그때가 마지막으로 사주니까 지금이라도 던져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상해종합지수가 오늘 좀 많이 올랐거든요. 최근에 3,000포인트입니다. 그때 얼마였어요? 3,500에서 그러니까 5,200에서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3,500에서 4번 버티다가 훅 주저앉아가지고 꽤 올라서 그거야. 2,400까지 내려가죠. 2,400이면 어디냐면은 14년도 10월에 주가가 부글부글 끌어오기 그 단계로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잘 놀았네. 예, 그렇죠. 화끈했던 거죠. 또 사연이 하나 더 뭐가 있냐면 이게 2016 그래서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중국 당국에서 서킷 브레이커스라는 걸 도입을 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좀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면 그냥 주식시장을 딱 멈추는 거잖아요. 어디서 보긴 봐가지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7%로 해요. 7%. 근데 이게 7%가 되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중국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높은 시장인데 거기서 7%의 서킷 브레이커스를 걸어가지고 딱 그거 때리면은 멈춘다 시장이.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걸 1월 4일 날부터 도입을 합니다. 16년도 1월 4일. 15년도에 주식시장이 너무 망가지니까 16년도 1월 4일부터 딱 도입을 했는데 딱 도입하는 그날 서킷 브레이커스가 딱 터져요. 맞아, 기억나. 왜냐하면 3-4%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거 거래 못하는 거 아니야 한다고 딱 다 던져가지고 7%를 딱 맞힌 다음에 딱 끝내고 증권사 직원들 다 퇴근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못 판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다음날 팔려고 할 거잖아요.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스에 걸려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서킷 브레이크는 한 10분 정도 쉬고 다시 거래하는데 그날은 그냥 그 나라 거는 마이너스 되면 그냥 장이 빨리 끝나버리는구나. 사이드카하고도 좀 다른 개념이 완전히 그냥 싫은 증권회사 직원들이 서킷 브레이크 걸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틀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커스 때려 맞고 그때 더는 못 내려가게 장끝 이러는구나.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스 이틀 연속 때려 맞고서는 그거 폐지예요, 바로. 야, 중국도 엉망이네. 그래서 그때 진짜 나 진행할 때잖아.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보러 중국은 자본시장이 이거 하도 돼요. 중국 주식시장 왜냐면 웬만해야지. 지금 그러니까. 오건영 팀장이 서킷 브레이크 처음 도입해서 그날 따당 맞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정부의 당국의 권위는 추락하죠. 시스템은 망가지죠. 그래서 실제로 그때 카일 베스나 베스나 조지 소로스 같은 아저씨들이 야 요거 봐라 요거 확 흔들어 버리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핵심을 말씀해 주신 건데요. 헤지 펀드는 하이에나 같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피냄새를 맡으면 옵니다. 그러니까 피냄새가 난 거죠. 그러니까 어딘가가 찢어지니까 피냄새를 맡고 쫓아오는 피라니아 같은 애들인데,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죠.
조롱경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롱경제라는 게 세 장이잖아요. 세 장 안에 있는 새처럼 시장을 조율할 수 있을, 조정할 수 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그게 중국 당국의 어떤 마음가짐인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례는 거의 샤워실의 바보 레벨이잖아요. 샤워실의 바보라는 얘기는 뭐냐면 샤워실 딱 들어가서 딱 아 뜨거 한다요. 아 차고, 아 뜨거, 아 차고 하다가 이러면서 이렇게 미지근해지는 게 샤워실의 바보잖아요. 이게 네. 중앙은행은 사실 빗댄 얘기인데 시장을 통제하는데 이게 실수를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회고를 해보시면 14년도 10월에는 버블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버블이 깨지고 밑을 못 받치니까 더 밑으로 주저앉고 서킷 브레이커스로 바보되고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맞냐는 거죠. 얘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맞냐. 중국 당국이 이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게 맞냐. 중국 당국이 컨트롤할 수 있다면 이 시장은 안정되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그 믿음이 깨지게 되면은 이거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게 주식 주가 따라가다 본질을 놓친 건데 저도 이제 자꾸 넘어와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을 부양한 이유가 있어요. 네. 회의를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부양을 한 거잖아요. 회의를 해서 그래, 회의 때 기업 부채 이렇게 그렇죠. 많은데 자본을 늘리는 거였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렇죠. 근데 자본을 늘려가지고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자본을 늘릴 방법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노답이죠. 그러니까 대출이 한 100억쯤 있는 기업이 그 대출을 없애려면 주식을 발행해서 100억 원을 조달해서 그 부채 끄면 됩니다. 결국엔 자본을 늘리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꺼도 되고 자본이 많으면 부채가 있어도 어느 정도는 버티게 되잖아요. 자기 자본이 존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디레버리징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빚을 갚으면서 구조조정을 하는 건 너무 아프니까 800만 명이 홍건적이 될 수 있으니까 얘는 아니고 그럼 자본을 늘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해서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궈줬는데 작전 실패가 된 거죠. 그럼 이제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그럼 중국은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에 본원적인 질문에 봉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다시 이제 회의장이죠. 이거 깨졌다 어떡하지?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이제 묵묵부답이 되는 거죠. 예, 노답이죠. 그럼 이 부채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회의에 있는 내용들을 좀 알게 된 외국인 우리 이제 환투기 하시러 들어오신 우리 환투기꾼들 베이징에 있는 이분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중국에 위기가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혹시 좀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2015년도 7월 8월부터요 중국의 부채 위기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밖으로 도망가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중국 당국에서는 중국 영내에서는 이걸 버텨주거든요. 근데 다들 팔고 나가는 걸 최대한 버텨주는데 영내라는 게 뭐예요? 권역이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영토 내에 있는 시장이니까 지난번 시간 때 CNY라고 해서 중국 영내 위안화 환율을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중국 본토 안에 있는 환율? 그렇죠. 역외라고 하면 홍콩에서 거래되는 위안화 환율을 말씀드렸죠. 그게 CNH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환율로. 그러니까 CNH하고 CNY하고 원래 똑같은 위안화인데 이 가치가 중국 본토에서는 안정적으로 남아있는데 CNH 있죠. 홍콩에서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CNH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CNH 환율이 오르기 시작을 해요. 위안화 가치의 약세. 그러니까 이 둘의 갭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둘의 갭이 벌어지니까 지난번에 이거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배 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거 해먹는 그 얘기 한번 드렸었잖아요. 중국 본토에 있는 달러를 갖고 나가서 그러니까 홍콩에서 파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6.2위,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서는 달러당 6.2위안인데 여기는 부글부글 끓으면서 6.5위안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6.2위안 갖고 인민은행 가서 6.2위안 드리면 1달러 받잖아요. 그거 갖고 배 타고 홍콩 가서 홍콩에 있는 은행 들어가서 1달러 들이밀면 6.5위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배 타고 중국 본토로 돌아와서 0.3위안은 제 통장에 넣어놓고 6.2위안 갖고서 또 인민은행 가서 1달러 받고 그런 다음에 또 배 타고 그러면은 그 배 운전하는 아저씨는 아까 그놈 또 왔다 뭐 이런 느낌 왜 쟤 뭐하는 애지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계속 도니까. 근데 0.3위안씩 저는 계속 저축을 하는 거고요. 계속 벌어들이는 거고 돌 때마다 재밌는 거는 1달러씩 계속 홍콩으로 나가죠. 그렇잖아요. 저는 받아가지고 홍콩으로 가고 받아가지고 홍콩으로 가고 이렇게 이제 결국 이 두 개의 환율의 갭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둘의 갭이 벌어지면 계속 돈이 빠지잖아요. 첫 번째는 얘를 때리거나 얘를 때려서 훅 누르거나 6.5를 때려가지고 6.2에다 딱 맞춰버리거나 아니면 6.2를 끌어다 위로 붙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잖아요. 얘를 끌어다 밑으로 내리려고 하면은 얘가 이제 결국에는 환율 방어를 해야 되니까
홍콩에 가가지고 얘네를 때려 부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외환부 이걸 털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해야 되냐, 이걸 찍어 누르냐, 아니면 얘를 끌어올려 맞추냐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 딱 보시면 일단 가다가 안 나오는 게 일단 저기 주가가 폭락을 했잖아요. 그럼 내수가 일단 좀 이렇게 개인들이 들어갔다 다 털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 내수가 이렇게 부양되기가 쉽지는 않을 거잖아요. 금리도 내릴 만큼 늘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게 결국에는 중국 자체에서는 사실 답이 안 나오면은 내수나 이런 투자 쪽으로도 거의 다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투자도 많이 하기 어렵고 그렇지. 그럼 수출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수출을 하려고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중국은 위안화 절상을 가고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하고 유럽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자국 통화를 마구 뿌리고 있었거든요. 엔화 유로화가 어마어마한 약세를 보입니다. 근데 미국은 혼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달러는 강세로 가요. 근데 위안화는 달러 대비 강세예요. 위안화는 달러 대비 강세. 그러면 강세. 엔화나 유로화 대비해가지고 위안화는 헐강세죠. 헐강세. 위안화가 헐강세면 그냥 죽는 겁니다. 얘는 수출도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여기로 돌아옵니다. 6.5를 찍어 누를까, 6.2를 끌어올려 붙일까. 이 고민에서 예를 들어다가 결국에는 수출이라도 성장하려면 얘를 끌어올리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2015년도 8월 11일 날 오늘부터 6.5 하고 끌어올리는 거죠. 그럼 이제 저같이 이제 6.2 위안 들고 가서 1달러 살려고 가는 애들이 놀래가지고 집에 가야죠. 왜냐면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배 타도. 그렇죠. 예, 배를 타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집에 가야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재밌는 게 이걸 끌어다 올려다 붙이니까 홍콩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올려. 이렇게 가는 거죠. 끌어올려 붙이면 또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릴 게 16년도 1월 달이 돼서 결국엔 어떻게 하냐면 얘 있잖아요. 6.5. 예, 홍콩 CNH 시장에 가가지고 제가 그때 저기 헤지펀드 털어먹었던 헤지펀드 목을 잘라버렸던 말씀 드렸었잖아요. 얘를 찍어 눌러가지고 게임을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헤지펀드도 그때 막 카일 베슨이 막 갈기갈기 찢겨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나왔었던 이슈가 결국에는 중국의 이제 말이 사실 위안화 위기라는 게 그냥 사람마다 다 다르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위안화 위기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네. 위안화 환율이 절하된 거 그 팩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안화 환율이 절하되면서 첫 번째는 중국의 부채 문제 때문에 중국 경제는 경착륙이다. 얘는 골로 간다라는 게 1번이었고요. 그러면서 이머징 시장 다 뒤흔들려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마저 환율 전쟁에 가담을 한다. 그럼 글로벌 총수요라는 게 사라지게 된다. 다 팔려고 하는데 얘마저 팔잖아요. 달러 대비 혼자 버티는 앤데 얘마저 팔아버리니까 그러면은 글로벌 총수요가 실종이 되면은 결국에는 수요가 사라지니까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지죠. 네.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진다는 건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사람들이 소비를 최대한 뒤로 밀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디플레이션 심리가 들어오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섭잖아요. 네네. 거기다 과잉 공급까지 돼 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중후장대 산업이 다 죽어요. 중국에? 예,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때 조선, 뭐 철강 다 건설 뭐 다 중후장대 다 힘들었죠. 15년, 16년에 대형주 그래서 다 쩔고요. 그때 이제 그 중소형주만 좀 그때 당시 이제 좋았던 게 뭐냐면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이제 그 게임, 뭐 게임 좀 좋았고 화장품, 예, 추억의 종목들. 예. 그때 이제 바이오도 조금 좋았습니다. 그때 제약 바이오 조금 좋았었고요. 예. 뭐 어쨌든 뭐 그렇게 이제 돈은 푸니까 그 돈이 중후장대 산업으로는 안 가니까 이제 그런데 성장이 조금이라도 나오는데 과도한 프리미엄을 주면서 이제 몰려갔던 예,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중국의 위안화 위기였다. 예, 그게 이제 처음에 시작한 것부터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너무 주저리 얘기를 해서 이게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네. 금융위기 이후에 과도한 투자를 해서 답 없이 과도한 투자를 해서 그래서 과잉 생산, 과잉 재고, 과잉 설비가 됐는데 이거 거기다가 빚까지 있었다. 그래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구려고 했다가 망하고 망신당하면서 중국이 시장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이제 그 주원 글씨까지 찍히고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중국에서 자본 유출이 나타나고 부채 문제가 너무 심각해질 것 같으니까 위안화 절하로 대응했다가 환율 전쟁하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글로벌리 시장이 그냥 사단이 나는 예, 그런 그림이 나타났던 게 15년도 8월과 16년도 1월에 중국 위안화 위기였다. 그래서 6.5 위안이라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7.2 위안까지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얘기를 네.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번 더 해야지. 아, 예. 이게 이제 차수를 바꿔서. 네. 차수 바꿔야 돼. 왜냐면 지금 벌써 시간이 한 50분이 더 지나버렸어요. 네. 그러면 차수 변경. 네. 근데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그 깔끔한 정리가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이 들으시기는 굉장히 아마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나는 그 사실 사람이 이제 기억의 한계가 있잖아. 네. 그래서 우리나라 IMF라든지 또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경험을 했지만 리얼하게 생각하는 어떤 기억의 조각들이 좀 쪼개져 있는데 사실 2015, 16년만 해도 비교적 근자니까 그렇죠. 선명하단 말이야. 그래도 와 근데 이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나 경의를 표하고 싶네. 진짜로. 아니 보니까 무슨 수학 공식처럼. 아니 이 설명을 저렇게 에너제틱하면서도 진짜 요소요소를 찔러서 마지막에 총정리까지. 그냥 대치동으로 가는 게 어떤가. 이 사탐 경제는 완전 일타 강사인데 이거 와, 연봉 10억짜리인데. 사탐의 경제가 또 따로 그렇지. 있어요? 아직 애들이 어려서 모르는구나.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나도 몰라. 저 2%가 잘 알 텐데. 네. 자, 우리 그러면 2015년, 16년 위안화 위기는 뭐 저도 이제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근데 사실 원래 우리가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가 지금 최근에 7위안 뚫리고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얘기는 그러면 다음 시간으로 조금 넘겨야 되겠군요. 네. 조금 열기를 식혀서 다시 가자고. 네. 자, 그러면 뜨거워. 우리 오건영 팀장님 잠시 쉬시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잠시 쉬시는 동안 오건영 팀장님의 책 제목이 어떻게 되죠? 환율과 금리로 보는 앞으로 3년 경제 전쟁의 미래입니다. 내용은 탁월한데 제목이 너무 길어. 환율과 금리로 보는 앞으로 3년 경제 전쟁의 미래. 하고 싶은 얘기 다 했구나 아주. 내용은 참 좋은데 제목이 길어. 자, 요 책들 쭉 읽으시면서 잠깐 머리 식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우리 오건영 팀장님과 최근의 중국 위안화 이야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